오늘 토트넘이 유로파리그 조별 스테이지 두 번째 경기에서 0대1로 패배했는데요. 사실 이 패배 자체에 충격이 그렇게 큰 거는 아니고, 다만 이제 여러 팬 사이트나 커뮤니티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제 일단 화가 났죠. 무리뉴 감독 입장에서는 매를 만약에 맞게 된다면 먼저 맞을 매를 다 맞아놓고 남은 리그를 치르자, 그런 입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시합이 다 좋을 수 없고 손흥민 선수가 모든 시합에서 다 득점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시합도 있기 마련이고, 이런 시합에서는 매를 또 맞아야겠죠. 오늘 토트넘이 진 이유, 그리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제가 몇 가지 리뷰를 좀 봤는데 제 관점은 많은 분들의 관점과는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벤 데이비스 선수가 오늘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200번째 경기를 치르는 경기였습니다. 토트넘은 인스타그램과 트위터에도 이 사실을 알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벤 데이비스의 200번째 경기를 축하해주기를 바랬지만, 요즘 커뮤니티 분위기는, 요즘 팬들 사이에서 벤 데이비스를 대하는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만은 않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댓글에서도 벤 데이비스가 왜 아직까지 있냐, 200 games too many, 벌써 200경기나 뛰냐, 이런 식으로 비아냥이라든지 조롱이 많았고, 그렇게 우호적인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타깝게도 벤 데이비스 선수는 자신의 200번째 토트넘 경기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범하면서 팀에 패배를 안기게 되죠. 엔트워프는 오늘 지면 안 되는 시합이었어요. 토트넘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11월에 홈으로 엔트워프를 불러들여서 이기면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엔트워프 선수들이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절실했고, 토트넘은 뭔가 페이스 조절을 한다, 체력 조절을 한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이 팀의 전력차가 조금 나는 상황에서 한 팀이 점유율을 더 많이 가져가고 일방적으로 공격을 하고 다른 팀이 잠그는 상황에서는 빌드업 과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저번에 손흥민 선수 골 하나를 설명하면서 22번의 패스로 완벽한 빌드업이 만들어져서 골이 들어갔다, 이런 빌드업 연습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면 나중에 중요한 순간에 이런 빌드업이 필요할 때 이런 경험들이 자신감이 될 테니까,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빌드업이 거의 망했죠. 그리고 빌드업이 망한 가장 큰 이유는 안타깝게도 이제 벤 데이비스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토트넘의 센터백인 산체스의 히트맵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른쪽으로도 많이 갔지만 주 활동 지역이 가운데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이제 보실 수 있어요. 주 활동 지역이 이제 중앙선 아래의 가운데 부분, 조금은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긴 하지만 중앙선 아래의 가운데 부분에 이제 치중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거는 벤 데이비스 선수의 이제 히트맵인데, 벤 데이비스 선수 같은 경우는 오늘 센터백으로 출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히트맵을 보시면 많이 왼쪽으로, 산체스의 것과 비교해서 많이 왼쪽으로 이제 치우쳐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본인이 주로 레프트백으로 출전하는 경기가 많다 보니까 이 몸이 기억하는 거는 시합 중에 이제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머리로는, 전술상으로는 모든 걸 이해를 했고 내가 여기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아직은 센터백이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입장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자꾸 왼쪽으로 치우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경기 전까지 벤 데이비스는 레프트백으로 254경기, 센터백으로 9경기, 그리고 왼쪽 미드필더로 21경기를 출전을 했는데요. 저는 오늘 이제 시합을 보면서 누가 떠올랐냐면 세르지오 라모스가 떠올랐어요. 저는 사실 이제 토트넘 팬이 아니고 토트넘 시합도 작년부터 주로 많이 보기 시작했고, 저는 EPL은 아스날 시합을 주로 보는 데다가 저는 라리가 시합을 많이 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라리가 선수랑 잠깐 비교를 하면 세르지오 라모스 같은 경우 레알 마드리드에서 초반에는 라이트백으로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2011년, 2012년을 지나가면서 서서히 센터백으로 이제 포지션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포지션 변경 초기에는 정말 많은 욕을 먹어요. 세르지오 라모스가 자기도 모르게 이제 앞으로 튀어나가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센터백으로서 이제 하지 말아야 되는 실수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11년, 2012년이 지나면서는 주로 센터백 포지션으로 이제 나오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한 1, 2년이 지난 다음부터 본인이 이제 센터백 포지션에 적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해 지금까지 이제 시합들을 보면 라이트백으로 146경기를 출전했고, 센터백으로 461경기, 그리고 레프트백으로 2경기, 수비형 미드필더로 12경기, 센터 미드필더로 1경기를 출전했는데, 지금 보시면 센터백으로 출전한 경기가 압도적으로 많지만 이게 다 2011년 이후에 만들어진 기록이고, 2011년까지만 보면 라이트백으로 출전한 경기가 거의 8, 90%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배우면서 실수도 하고 그 새로운 포지션에 적응하기 위한 그런 단계,
그런 단계를 거치면서 세르지오 라모스도 많은 실수를 하고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벤 데이비스는 왜 센터백을 하는가? 올 시즌 벤 데이비스는 센터백으로 딱 2경기 출장했는데요. 그게 모두 유로파 경기, 저번 주 경기와 이번 주 경기였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거라고 봐요. 토트넘이 이제 레길론을 데려왔기 때문에 레길론 같은 경우는 레프트백으로만 115경기를 출전했고 센터백으로 나온 경기는 7경기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레길론 선수의 플레이 성향을 봤을 때 레프트백이나 레프트 윙으로 사용하려고 데려온 게 분명하기 때문에 데이비스는 이제 센터백이나 레프트백 백업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토트넘의 또 다른 딜레마는 로돈 선수의 등록이 늦었기 때문에 로돈은 유로파를 못 뛰어요. 그렇다면 이제 결국 센터백 자원으로 남은 게 산체스나 다이어 혹은 알데바이럴트 같은 선수들이 있는데 산체스를 빼고 나머지 이제 센터백 자원들한테는 사실상 무리뉴 감독이 휴식을 줬죠. 오늘 같은 시합에 데이비스에게 센터백 포지션으로 이제 뛸 수 있는 경험을 쌓는 그런 기회를 줬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가 너무 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앞으로 서서히 데이비스가 센터백 백업 자원으로 사용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팀에 대한 충성도도 높고 팀이 원하는 포지션을 소화하려는 본인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겠지만 데이비스가 서서히 센터백 자원으로 옮겨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무리뉴 감독으로서는 언젠가는 해야 되는 일을 지금 하려다가 오늘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호이비에르가 중앙에서 그리고 수비 쪽에서 버텨주고 유난류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토트넘이란 팀이 그래도 돌아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그가 있었기 때문에 빌드업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호이비에르가 투입된 다음에 호이비에르의 패스맵인데 빨간색이 실패, 파란색이 성공이에요. 보시면 이제 성공한 패스가 압도적으로 높고 실패한 패스는 이제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되는데 가운데 중앙에서 중심을 잡아준 선수가 패스 성공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주위에 있는 선수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고 이거는 이제 윙크스 선수의 패스 맵인데 보시면은 호이비에르 선수의 그것보다 빨간색이 더 눈에 많이 띄는 거를 보실 수 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밑에 쪽에 보시면은 2번의 백패스를 실패를 합니다. 전진 패스 실패도 팀에게 이제 불안감을 안겨주지만 수비형 미드필더가 백패스를 실패했다는 거는 같은 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거죠. 이 선수가 나에게 공을 연결해 줄 거라는 걸 믿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고 혹시라도 저 백패스를 실패하게 되면 내가 지원을 가야 되니까 아무래도 행동이나 이렇게 움직임이 둔해진다든지 아니면 한 박자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수비형 미드필더인 로셀소 선수의 이제 패스 맵인데 여기서도 역시 파란색과 빨간색, 초록색과 빨간색 비율이 눈에 띄죠. 데이비스 선수의 패스 맵입니다. 앞에 세 선수들보다 빨간색이 정말 압도적으로 많은 거를 여러분이 이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라멜라의 문제라든지 베일의 문제에 대해서 부정할 생각은 없는데 베일 같은 경우는 조금은 붕 떠 있는 느낌이고 팀과 융합이 안 되는 느낌이긴 한데 다만 그 베일이라는 선수가 팀에 더 적응을 잘하고 베일이나 라멜라 같은 선수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플레이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수비의 안정이 먼저가 아닌가, 빌드업의 안정이 먼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이거예요. 중앙 센터백인 두 선수 산체스와 데이비스. 데이비스에게 패스가 들어온 숫자가 13개고 산체스에게 패스가 들어온 숫자가 33개예요. 빌드업을 하기 위해서 백패스를 하거나 좌우로 이제 패스를 주고받을 때 선수들의 선택이 데이비스보다는 산체스에게 엄청나게 많이 기울어 있었다는 거예요. 13개 대 33개면 거의 70%대 30%의 비율인데 이 정도면은 데이비스가 불안했다는 거죠. 같은 동료들도 데이비스에게 패스를 하기에는 많이 불안하지 않았나. 이런 면을 보여주는 오늘의 패스 매트릭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몇몇 선수들은 지금 뛸 수 있는 100%가 아니고 로돈 같은 경우에는 등록이 늦어서 유로파에는 뛸 수 없고 근데 이런 팀을 가지고 잘 선수 운영을 해서 어떻게든 A매치 전까지 이제 리그나 유로파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무리뉴가 생각해낸 해결책 중에 하나가 데이비스가 센터백을 보는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물론 데이비스의 센터백 변신은 아직까지는 실패지만 제 생각에는 무리뉴가 이번 시즌에는 계속해서 시도를 할 것 같아요. 그런 이유에서 저는 이제 데이비스 선수가 얼만큼 빨리 센터백에 적응을 하고 얼만큼 센터백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향후 토트넘의 이제 성적과도 연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트넘에서 이제 200경기를 뛴 선수가 그거를 기념해야 되는 날에
제가 너무 그 선수에 대해서 이제 안 좋은 얘기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이제 빨리 데이비스 선수가 적응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은 이제 팬의 푸념이죠. 손흥민과 케인, 호이비에르, 은돔벨레가 없으면 우리 팀은 아예 이기지를 못하는 팀인가 봐. 그래도 오늘 패배가 아직 이른 시점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그룹 스테이지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더 잘할 가능성이 있어. 이런 시합이 나올 거면 애초에 시즌 초에 나오는 게 나아요. 시즌 초에 나와서 무링요로서도 이 선수는 여기 기용하면 안 되겠다. 이 선수와 이 선수의 포지션 변경은 이루어지면 안 되겠다. 뭐 이 선수와 이 선수의 조합은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결정을 시즌 말에 가서 하느니 시즌 초에 다 결정을 해버리고 나쁜 거를 다 보고 시즌 말에 정말 승점 1점 차의 중요한 시합에 가서는 그런 조합을 선보이지 않는 현명함을 보이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 댓글은 오늘 패배는 100% 벤 데이비스 탓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벤 데이비스가 바보 같은 짓만 하지 않았다면 최소한 승점 1점은 건질 수 있었을 텐데 그 바보 같은 짓 때문에 우리는 결국 승점 1점도 건지지 못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 댓글도 이제 같이 벤 데이비스는 너무 느리다, 그리고 뭐 태클 같은 경우도 너무 안 좋다, 벤 데이비스에 대한 이제 비난 혹은 비판입니다. 이것 역시 데이비스와 다이어는 우리 팀에서 가장 못하는 두 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밑에 댓글은 다이어는 우리 팀의 가장 훌륭한 센터백이다 라고 반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댓글은 팀에서 가장 못한 사람을 대는데 윙크스가 왜 빠졌지?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사실 제 기준에서는 벤 데이비스에게 묻혔지만 커뮤니티에서는 이 윙크스, 벤 데이비스 이 두 선수가 아마 지분이 가장 높았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한국 의견에서는 이제 라멜라 선수 욕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 커뮤니티에서는 라멜라 욕이 거의 없다시피 했지만 그래도 이런 의견은 많았어요. 라멜라하고 손은 나올 때마다 둘이 손발이 잘 안 맞는 것 같아. 둘 사이에 이제 패스라든지 유기적인 이제 플레이가 라멜라하고 손은 잘 안 맞는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댓글이고, 그 밑에 댓글들도 이제 어느 정도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 밑에 댓글은 이제 라멜라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그의 플레이가 모든 게 예측 가능한 플레이이기 때문에 그의 패스, 그의 크로스, 그의 드리블 그 모든 게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다. 정말 열심히 뛰지만 그의 모든 플레이가 예측 가능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라멜라와 손의 호흡에 대해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좀 더 이제 중요한 시합에 가서 중요한 장면에서 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케인 한 명한테 의존하기보다는 이제 전체적인 선수들의 유기적인 플레이가 필요한데, 라멜라하고 손의 호흡이 이렇게까지 안 맞는다면 손흥민이 나오는 시합에서 라멜라가 못 나오거나 라멜라가 나오는 시합에서 손흥민에게 휴식을 주거나 뭐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무리뉴가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 한 두세 경기가 좀 많이 답답한 시합이었는데 과도기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경기를 다 6대1로 이길 수는 없으니까 이런 경기도 있고 저런 경기도 있는데, 강팀이라면 꼭 이겨야 되는 경기는 이기고 선수들의 컨디션이 안 좋거나 오늘 경기가 잘 안 풀려도 최소한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야 강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패배한 만큼 뭐 딱히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다룰 것도 없었고 그냥 전체적인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축구를 좋아하는 팬 입장에서 뭐 항상 손흥민 선수 칭찬만 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런저런 면도 살펴봐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해서 오늘 이제 리뷰는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손흥민 선수가 잘하면 잘할수록 손흥민 선수 위주의 이제 리뷰를 만들 거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주말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